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회입니다. 최종 법정주의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그쵸? 최종 법정주의에 관한 거, 그쵸? 최신 판례 위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개정된 거 이제 추가된 거 있으니 그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아마 최신 판례라 그러면 2, 3년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단 소급표 금지 원칙은 좀 전에 판례까지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봅시다. 형법법규에 대해서 의료법에 취재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신해철 씨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의료 정보를 함부로 의사가 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단 여기에 사람에 죽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겠는지 문제예요. 그렇죠? 신해철 씨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의료 과실이 있었는가 다투어지면서 신해철 씨의 이제 여러 가지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된 건데 의료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도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건 개인의 의료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니까 이런 걸 함부로 개봉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범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된다, 여러분들. 그다음 2번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뭐 다시 적지는 않겠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는 필요적 사안이 판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단 미결 구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잖아. 미결 구금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확정 판결이 받았고 집행된 사람은 산입한다 그랬지. 미결 구금 포함한단 말은 안 돼 있잖아. 그다음 외국의 운전면허증인데 외국의 운전면허증이 우리나라 와서 입국 심사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야지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렇죠? 외국의 운전면허증인데 이 사람이 정식으로 발급한 사증 없이 들어왔단 말이야. 즉 밀항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국제 운전면허증은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무면허 운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즉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보안 처분이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과 규정이 없는 소급 적용을 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 권익보장이나 위 부칙의 일부의 조항에 특정하여 소급 적용을 경과 규정을 둔 입법적 의사에 부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개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경과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뭘 인정하는 게 좋다는 가 부진정 소급표를 인정하는 게 좋다. 뭐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봅시다.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 도덕상 유해한 업무,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유해한 업무에 파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유해한 업무에 파견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도덕상 공정도덕상 유해한 업무는 뭡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례 자체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가끔씩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률 높았네요. 그다음 2번. 그렇죠? 국회 특위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국회에서 위증한 것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단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니까 국회위원회에 3분의 1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3분의 1의 연서를 물어본다. 직고발로 본다 그랬죠. 단 이 3분의 1의 연서라는 것은 그렇죠? 현직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위원회가 해체된 다음에 대한 서명은 위원회의 고발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가? 금지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몇 번 나왔죠? 이 치과 사건. 이제 응급실에 의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의료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응급실 의사가 있어야지. 근데 응급실에 의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뭐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규칙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시행한 대로 법에 의해서 규칙이 생기는 거야. 법을 넘어가는 규칙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도 있잖아요. 법은 전부만을 물어봤는데 규칙은 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원수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무효이다. 답은 3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지하 주차장은 도로야 도로가 아니야? 도로가 아니죠. 따라서 도로에서 운전해야 무면허 운전이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부작위범에 대해서 보증인적 지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증인적 지위에 대해서. 부작위범 구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구하지 않아야 범죄가 되는 거죠. 구할 의무가 없는 자는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범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구할 의무가 있는 자를 뭐라고 한다? 보증인적 지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요. 보증인의 의무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판례는. 그렇죠?
거기에 사실적인 측면은 보증인적 지위, 그 다음에 규범적인 측면은 보증인적 의무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죠? 보증인적 지위에서 착오가 생겼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길래 저게 누구지? 난 내 자식인지 몰랐어요. 근데 걔가 보니까 내 자식이었던 거야. 걔가 빠져 죽었어. 내가 입으로 죽였어? 실수로 죽였어? 실수로 죽인 거지. 보증인적 지위에 대해서 착오는 무슨 착오야? 사실에 대한 착오네. 그럼 뭐가 되겠어?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범이 되겠죠. 보증인적 의무에 대한 착오는 규범의 착오예요. 그렇죠? 규범의 착오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죠? 뭘 조각하겠어? 책임을 조각하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바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야.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네. 근데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야, 그거 구할 의무 없어. 라고 생각한 거지. 이건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야?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야?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가 되는 거지 환각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각범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제는 허용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식은 금지된다고 인식하는 게 환각범이야.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동성애는 금지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치? 이 사람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처벌하는 규정이 없잖아. 왜 우리나라 동성애를 처벌해? 환각범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아요. 왜 처벌하지 않아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추행범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환각범이 성립한다. 틀렸어요. 그렇죠? 3번에 대해서. 그 다음 2번 어떠한 범죄가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면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을 악화시킴으로써 법익 침해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법익 침해 상태를 뒤로 돌리지 않음으로써 부작위로는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제 강간범이란 말이야. 강간을 했어. 강간을 했는데 이 여자를 비닐하우스에 방치하고 갔어. 오케이?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어. 자기야 부자기야? 자기범이라는 거. 왜? 강간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된 거지. 이 범죄 에너지는 강간에 의해서 발생되고 이 강간 에너지가 진행돼서 뭐가 되는 거야? 강간치상이 된 것 뿐이지 별도로 부작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기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했어. 자기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치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에 의한 행위인 거지 부작위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부작위로 보는 거 아닙니다. 4번. 모텔 화재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모텔에 여러분들 담배 피고 휴지통에 담배꽁초를 넣었어요. 불이 나라고 지랄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중실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올 네이키드 했잖아. 어떻게 불을 꺼? 불을 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무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의 결론은 뭐야, 여러분들? 3번은 그렇죠? 3번의 결론은 중실화는 해당해요, 여러분들. 중실화죄는 해당해요. 하지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 왜 무죄가 되는가?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 그거를 방지해야 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행위를 용익히 하는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 그렇죠?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선생이야. 선생님이야. 그렇죠?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왕따가 있고 학폭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안 막았단 말이야. 내가 학폭을 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주도한 건 아니니까 학폭범은 안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뭐는 되겠어? 방조범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된 방조범 성립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었으니까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입니다. 부작위범에 관련된 범죄 중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1번
피고인이 점포에 대해서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사용 내역서를 작성 교부하여 동업자금한테 교방하고 출자 지금을 면제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와 그친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니? 좀 문장 자체가 좀 익숙하진 않죠, 여러분들. 이런 거야. 그죠? 이제 둘이 동업을 하려고 그랬어. 둘이 동업을 하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동업을 하면. 얘도 1억, 나도 1억을 출자해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 권리금을 주지 않고 그 점포를 빌리면서 야, 나 여기에 권리금 내가 줬어. 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그치? 원래 동업수가 하면 1억 원씩 내야 되는데 애는 돈도 안 내놓고 야, 여기 권리금 있잖아. 내가 1억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만 보증금만 내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래서 거짓말치 하고 자기 출자금을 면제받았지. 그럼 뭐가 되겠어? 부작위한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거. 사기죄가 된다는 거. 이해됐어? 그치? 그치? 동업자금을 내야 될 새끼가 안 냈잖아, 여러분들. 그치? 근데 상대방들은 그래? 알았어. 그래. 너 그 권리금 네가 낸 거야? 그래서 내가 면제해 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처분행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도시계획이 위반되어서 장차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을 안 타장. 이거 여러분 보세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고지 의무가 있어야 돼. 고지 의무. 중대한 권리를 이제 못할 정도.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아먹어야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팔 수 없는 걸 팔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아무 말 안 하고 팔아야 뭐가 사기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곧 어디에 국가에 수용될 땅이야. 그럼 차분할 수 있는 땅이 없는 땅이야. 없는 땅인데 있는 땅인 것처럼 팔았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사기죄가 되겠지. 그렇죠? 예. 그다음 3번. 오해를 많이 맞췄어요, 여러분들. 그죠? 정수정확회 사건이죠, 여러분들. 정수정확회 사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종종 나옵니다. 이제는 뭐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이제 한겨레 신문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통화를 하다가 나는 그런 얘기 모른다니까 라고 하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핸드폰이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수장학회 이사장하고 M본부 이제 구조조정 본부장하고 통화하는 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녹음했던 사건입니다. 그죠? 판례 이거 뭘로 봤어요, 여러분들? 자규에 의한 감청으로 봤어. 자규에 의한 감청으로 봤다는 결론 자체를 꼭 기억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부작위로 보면 이게 범죄가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자규에 의한 감청으로 봤습니다. 기본 강의 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렇죠? 애매해져요,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 부작위범은 언제가 기소 시기가 되겠어? 언제까지 고쳐? 너 고치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까지 안 고치면, 그렇지? 너 임마 여기 여기 이거 왜 이런 거 불법으로 설치했어? 이 설치 이거 철거해. 근데 그때까지 철거를 안 하면 범죄가 되는 거죠. 의무 이행기까지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너 숙제 해와. 근데 그때까지 숙제 안 하면 범죄가 되는 거죠. 의무 이행기까지 안 했을 때가 기소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송 중 옳은 것은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야, 이제 내일이면 수표가 부도날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숨겨줬어. 왜? 범인 은닉한 거지 뭐. 여러분 곧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사고가 터질 거야. 근데 이 사람 숨겨줬어. 그럼 범인 은닉한 거지. 그죠? 범인은 이제 범위가 있죠, 여러분들. 그치?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그죠? 수사관서 수배를 받게 될 것 사정을 알았어. 그럼 이 사람 숨겨준 건 범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애매하긴 해요. 5번 같은 사실관계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요. 많이 틀렸네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2번. 단 2번을 틀렸으면 안 되지. 그렇죠? 운전면허 사건에 있어서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적성검사 미필 사건이야. 이 사람이 적성검사를 안 받았어. 그러면 적성검사 미필 자체의 문제가 있겠지. 적성검사 미필로 벌금 나올 거란 말이야. 왜 적성검사 이때까지 안 받아요? 그죠? 미필 자체.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넓게 인정해요. 거의 넓게 인정해요. 여러분 주차 위반구역에 차 대놨는데 왜 여기는 몰랐어요. 그러면 벌금 안 받을 거야.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벌금 같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넓게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적성검사 미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겠지. 이 무면허 운전에 관한 문제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는 여러분들 적성검사 기간 알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걸로 봐요. 고의가 없는 걸로 봐요. 그렇죠? 에이, 적성검사 기간 그거 지나가지고 면허 취소된 거 누가 예상하고 있어요? 그 누가 이게 손가락 기다리고 있냐 이거를.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예외적으로 어떨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취소에 전력이 있을 때 한 번 취소된 전력이 있어요. 그럼 고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뤄보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죠? 고의라는 건. 고의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까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거 까봐. 그래서 간접적 사실을 가지고 추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이제 간접적한 거 추단해 봤을 때, 이 새끼는 지난번에도 면허 취소당해놓고는, 그쵸? 이번에 또 그랬어. 그럼 뭐야? 넌 새끼야 충분히 주의했어야 돼. 안 했잖아. 그럼 너 면허 고의가 있는 거야,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적발검사 당시에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과 경고문이 기재된 거 가지고는 내 면허가 취소돼서 내가 무면허 할 것이다, 무면허 운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필적 고의가 없답니다. 그 다음 허위사실 공표죄, 여러분들 공선법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적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해요. 맨날 이러잖아,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 보면. 그죠?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 난 이거 들었다. 그죠? 뭐, 간접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의 추단을 일으키게 하잖아. 그럼 허위사실 공표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족상대리는 뭐야, 여러분들? 당연히 객관적 처벌 조건이 고의의 인식 대상은 아니지요.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그랬잖아. 객관적 구성 요건이 아닌 것들은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그쵸. 6번 보겠습니다. 6번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그쵸.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간접정범에 관한 부분입니다. 간접정범을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간접정범은 남을 도구로 삼아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간접정범 인간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간접정범. 그쵸,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정범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의사지배가 있으면 간접정범이 되겠죠. 의사지배가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을 실제 도구로 잡아서 범죄를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의사지배가 있는가 없는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다음 이게 간접정범이고, 그 다음에 간접정범이 아닌 거 의사지배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간접정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아닌 건 뭐야? 자수범은 절대 아니에요. 자수범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게 딱 두 개야. 뭐 위증죄,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 이 두 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허위신고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간접정범이 나오면 자수범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없단 말이야. 간접정범 남을 도구로 인정해서 얼마든지 범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그렇죠? 위증은 법이 완벽하게 증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 그렇죠? 네가 위증을 했다는 건 이거는 남의 지배받은 게 아니야. 네가 결정한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부정수표 단속법 허위신고죄도 마찬가지야. 야, 이거는 수표 발행인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수표 발행이 아닌 새끼가 어떻게 허위신고를 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에 시켜서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절대 간접정범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위증죄가 나왔으면 답은 끝난 거지. 답은 3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일단 모 노래방 기계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노래방 기계. 여기가 지금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망할 뻔했어요. 쫄딱 망할 뻔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작권 협회한테 돈을 주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어떻게 했던가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버링을 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여러분이 노래 부르잖아, 코너에서. 그러면 이제 넘버링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딱 끊어버리면 저작권 요구 안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덜 낼 수 있겠지. 그래서
노래방 사장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래방 사장들을 도구로 만들어서 했던 거지. 그죠? 그러면 간접 정범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 2번은 전두환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12.12 사건. 그렇죠? 전두환이가 최계하를 압박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계엄을 확대시켰지. 이런 건 뭐야? 내란죄 간접 정범이 된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 기억하실 거고. 단 위증죄는 뭐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수범이니까 간접 정범 안 된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4번 축협 조합장이 A 소유의 창고 패널을 절취할 의사로 야 이거 내 거니 이거 갖고 와라고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구 건지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야 강사연구실에 있는 거 그 핸드폰 내 거니 갖고 와라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저거는 뭐야?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오는 거잖아, 여러분들. 걔는 뭐야? 내가 걔를 도구 삼아서 간접 정범하는 거지, 저도체.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7번 보겠습니다.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방조범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 특히 실행의 착수점 방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실행의 착수점 방조가 자주 나옵니다. 자, 실행의 착수점 방조하고 예비 방조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실행의 착수점 방조. 즉 정범의 행위가 이제 실행의 착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 있기 전에 방조 행위가 이때 있었던 거야. 방조 행위가 실행의 착수 전에 있었던 거야. 그렇지? 방조 행위가 실행의 착수 전에 있었던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범죄 시작하기도 않았는데 그 범죄를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도움이 됐어 안 됐어? 되지. 최근에 모 여자 그 살인 사건 있었잖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도와줬잖아, 사전에. 그 계곡을 빠치기 전에 도와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도움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러면 실행의 착수 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험금 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 만들어줬을 거 아니야. 그것도 뭐가 된다는 거야? 보험 사기에 실행의 착수 전 방조가 될 수 있겠지. 그죠? 실행의 착수 전 방조는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해. 단 정범이 뭘로 나가야 돼? 실행행위로 나아가야 돼. 그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나이롱 환자 사건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롱 환자 도와주려고 뭐 해준 거야, 여러분들? 입원 치료 해주고, 그 다음에 입원 확인서 같은 거 써준 거 사기 도와준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사기죄 방조범이 되겠지. 그쵸? 니은번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 방조도 허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단 정범이 뭐로 나아갔으면 실행행위가 나아갔으면. 그쵸?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가부 요구에서 운전면허 없는 뻔히 하면 차 빌려줬어. 그럼 뭐야? 무면허 운전에 도움이 됐지, 여러분들. 무면허 운전에 방조행위가 될 거야. 하지만 의리 강도를 준비하고 있는 갑이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여러분들. 너 강도할 거야? 내가 칼 줄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새끼 강도 안 했어. 강도를 안 했다니까? 강도를 안 했으니 강도 도움이 됐었는데 강도를 안 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비 방조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강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강도 도움이 돼?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8번입니다. 8번. 이제 8번에 대해서 정답률이 그래요. 뭐 그렇죠. 꽤 낮네요. 여기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1번 판례 너무 잘 나오죠. 아동학대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이 여자가 있고 이 남자 동거인이 있단 말이야. 이 남자 동거인이 이 여자와 함께 아동을 학대해서 죽였던 경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정신문범이야, 부진정신범이야? 이거 진정신문범이야. 진정신문범이야. 판례가 진정신문범으로 봐. 그러니까 뭐만 적용되겠어? 33조 법문만이 적용되겠지. 그래서 신분관계가 없는 그 이제 동거남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폭행치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 살인죄에 의해서 같이 처벌받았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상습도박, 그렇죠?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를 방조했으면 뭐가 되는 상습도박 방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일죄로 처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세무사법인데, 그치? 세무사법 23번이 좀 어렵긴 한데, 그렇죠?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명의대여 금지를 주면서 위반한 세무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춰볼 때 세무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격증을 부여주니까 이 사람이 뭐야? 무자격 세무대리를 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 일종의 필요적 공범이 되겠지. 그래서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맞겠죠? 그다음에 4번. 31조 1항 교사범에 관한 거죠. 교사범에 있어서는 그렇죠? 정범에 종속한다고 써 있겠지, 여러분들. 교사범. 그래서 정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단 이거는 뭐보다 이제 31조보다 33조가 더 우선 적용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신분관계에서 형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31조 1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3조가 먼저 적용돼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이게 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의 위증죄 판례야, 여러분들. 이 판례가 모의 위증죄에 관한 판례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의 위증죄 판례예요. 판례는 모해를 뭘로 본다고요? 판례는 신분으로 본다는 거야. 무슨 신분으로 본다는 거야? 부진정 신분으로 본다는 거야. 신분이 있으면 가중처벌하는 걸로 본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안이었어? 갑이 을에게, 그렇죠? 얘는 뭐의 목적이 있어요? 위증을 교사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을이 판사한테 위증을 했던 경우에요. 그러면 을은 위증을 했으니까 그냥 을은 위증죄가 될 거야. 단 갑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야. 만약에 이게 31조가 적용된다면 뭐가 되겠어? 정법의형으로. 교사범은 정법의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만 되겠지. 근데 판례는 31조가 아니라 뭐가 적용된다고 보는 거야? 33조. 단서. 신분관계에 경중이 있는 범죄에 의해서 신분이 없는 자는 그렇죠.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반대 해석으로 신분이 있는 자는 중한죄로 처벌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신분이 있네. 그러니까 뭘로 처벌한다는 거야? 모해, 위증, 교사로 처벌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제가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죠. 좋은 문제예요. 그렇죠. 오답률이 꽤 낮네요. 그렇죠. 알고 맞춘 거겠죠? 9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책임이론에 대한 거 기출이 있으니까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기능성 책임론은 다 록신이라는 사람이 답책성 이론이죠.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씩 기출에 있어요. 과연 이걸 가리키고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의문이 있긴 한데 답책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형벌을 부과해야 될까요? 의 문제예요. 록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만큼 처벌은 해야 돼. 잘못한 만큼 처벌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저렇게 처벌되는 거 보고 쫄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일방 효과는 있어야 돼. 그리고 최소한 이거 보면서 뭐 해야 돼? 사람들이 야, 이 새끼가 개과천선 교화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특별 예방 효과도 고려해야 된다. 즉 예방 효과를 형벌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큼만 처벌된다는 거 아니면 예방 효과도 고려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예방 효과도 고려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답책성 이론에 대해서는 야, 사람이 잘못한 것만 책임을 해야지 예방 효과 가지고 처벌하면 너무 과학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 여러분이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만큼만 맞아야 되잖아. 근데 본보기로 야, 이 새끼 이렇게 연락에 패버리면 다 쫄아서 나쁜 짓 못하겠지 하고 진짜 많이 때린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입장에서 뭐야? 너무하지 않소 소리 나오겠지. 이 얘기야, 여러분들. 규범적 책임론이야.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뭘로 보는가? 비난 가능성. 그렇죠? 비난 가능성.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무슨 책임론은 목적적 범죄 책임론과 합일태적 범죄 책임론에서 갖다 쓰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야, 왜 나쁜 놈이야? 왜 책임 있는가? 이거 비난 가능성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거지. 심리적 책임은 무슨 책임론? 고전적 범죄 체계의 인과적 행위로인죠. 그래서 왜 나쁜 놈이야?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위자 주관적 심리적인 관계를 이해해서 그렇죠? 그러면 알았으면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되잖아. 인식 없는 과실을 몰랐잖아. 몰랐는데 왜 책임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 책임론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던 인식 없는 과실은 전혀 몰랐지. 알 가능성도 없었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처벌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알았는데 14세, 13세. 야, 걔는 알았잖아. 근데 왜 책임 안 지는지? 왜 책임 무능력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 조각사를 부정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거죠. 도의적 책임론은 뭐야, 여러분들? 사람을 이성적인 합리적 이성으로 보는 거죠. 도의적 책임론. 야, 빼자 그냥.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요건 좀 결을 달리하죠. 그냥 이걸 지울까요, 책임론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도의적 책임론은 합리적 이성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피결정론이야. 사람은 다 이성이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위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비이성적으로 봐요, 여러분들. 결정론으로 보는 거야. 사람은 야, 나쁜 놈 결정된 거야. 사람마다 똑같은 게 어떻게 사람이 똑같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야, 여러분들? 여기는 행위 책임이야.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야? 행위자 책임이지. 그렇죠? 뭐에 대해서 보는 거야? 야, 얘에 대해서 다 사람이 똑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사회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쟤는 야, 이 정도 가지고야 또 나가서 할 거야. 사회 격리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달라요. 도의적 책임론은 그래서 책임 능력을 뭘로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범죄 능력으로 봤어요. 범죄 능력. 그래서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은 뭐야?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범죄를 못 지을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근데 사회적 책임은 뭐야? 형벌 적용 능력. 야, 책임 능력은 뭐야? 형벌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겠는지. 그렇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봤어. 그래서 거꾸로 돼 있네. 그렇죠?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은 범죄 능력으로 봤으나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 적응 능력으로 봤어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실행의 착수. 그렇죠? 범죄를 시작하는 걸 실행의 착수라고 하죠. 일단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속요건적 행위와 구속요건의 직전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직전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있어. 그 집에 철자난간 올라가서 유리창문 열려고 하고 있어. 그럼 뭐야? 그 집 들어가려고 하는 거네. 그치? 이 집 털려고 하는 거 확신됐네. 그쵸? 실행의 착수 인정이지. 사기죄입니다. 그죠? 사기 도박은 사기라 그랬어? 도박이라 그랬어? 사기라 그랬잖아. 그쵸? 언제부터 기망하게 시작되는가? 판때기 앉을 때부터. 그치? 그래서 위인했을 때부터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걸로 봐요. 3번 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겨부받은 후에 2차 매수인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야, 여러분들. 여러분 계약금만 받았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 그러면 실행착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4번에서 금방 찾았겠는데. 예, 10번에서. 그치? 그래서 이제 강제추행은 이제 강제로 이렇게 몸을 만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으려고 했는데 가지고 이렇게 뛰었단 말이야. 오케이, 만져서 못 만졌어. 못 만졌지. 그럼 뭐야? 만지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11번입니다. 11번. 그렇죠? 뭐 최근에 나왔던 판례가 이제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번에 1번 그 유명한 가습기 실험 조작 사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가습기, 그렇죠? 이 가습기에 그렇죠? 엄청난 유해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가습기를 맞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죽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 있는가 이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았죠. 자, 여기 좀 봅시다. 5개 사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그렇죠? 이때 뇌물을 받고요. 그렇죠? 뇌물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뇌물 이제 그냥 돈으로 하자. 그렇죠? 원래는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5천만 원을 받고. 그렇죠? 약간 각색했어요. 그렇죠? 5천만 원을 받고. 그렇죠? 뇌물을 이렇게 나눠 받았네요. 그렇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한 다음에 뭐 한 가지 나쁜 짓을 한 거죠. 부정처사. 즉 실험을 부정처사.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뇌물을 받은 다음에 수뢰 후 부정처사죠. 그 다음 이렇게 보면 뭐야? 부정처사 후 수뢰네.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 뇌물을 따로따로 받은 거야. 결국 하나의 뇌물이야. 하나의 뇌물을 나누어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뇌물 받은 다음에 나쁜 짓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뢰의 부정처사로 처벌하면 충분하다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답은 1번. 옳은 거 1번이지. 그렇죠? 1번. 그렇죠? 예. 그다음 경합범 중에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그쵸 판결 확정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한다. 그쵸? 이거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죠. 사후적 경합범. 그쵸? 한꺼번에 재판 받았으면 그쵸 동시에 경합범처럼 18개월 받았을 텐데 따로따로 받으니까 24개월 받으니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거는 임감면이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죠. 이번 X예요. 그쵸? 3번 경찰 공무원이 도피 중인 공무원을 알고도 그때 어떻게 숨겨줬네요. 범인 도피에 직무유기죄.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 자기범과 부자기범이 있으면 자기범만 성립한다.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다음 건물 제공 행위와 성매매 알선 행위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뭐가 되겠어? 따로따로죠, 여러분들. 네가 그렇죠. 성매매 하는 사람들한테 건물 빌려준 거하고 네가 직접 포주 뛴 거하고는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경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범죄단체 명칭은 정말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를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건 포괄일죄가 돼요. 왜? 이 같은 조직 가입 활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하나의 조문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통째서 하나의 범죄를 볼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가 칠성파를 만들고 칠성파 만들어가지고 삥 뜯고 댕겨서 그 뭐야 조직 및 가입 활동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너무나 많이 했죠, 여러분들. 금융기관 배임 알선 수재죄하고 사기죄 뭐가 된다? 상경이에요, 여러분들.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사기죄가 상경이 되는 거 정말 잘 나오고 거의 한 2번 시험 중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것 같고 어떨 때 2개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답률이 낮은 거 봐서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 3번 도박 행위가 공갈죄 수사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도박하고 공갈하고는 전혀, 공갈은 재산범죄고 도박은 뭐야, 여러분들? 국가적 사회적 범죄잖아. 그치? 그래서 별개의 범죄가 되겠죠.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쵸? 농협협동조합법인데, 그쵸? 여러분, 조합장 되는 게 벼슬이죠, 시골에서는. 그치? 벼슬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조합장 하게 해줘. 내가 돈 줄게. 약속했어. 그래서 마침내 돈 줬어. 그럼 약속죄, 제공죄, 취득죄 이렇게 할까? 그냥 퉁쳐서 하나가 범죄가 되는. 약속해서 결국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각각 흡수돼서 제공죄 하나로만 처벌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재산죄 재산관계입니다. 그렇죠. 요것도 뭐 정답률이 높으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재산죄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 점유의 물건에 대해서 기망행위 영득해서 횡령하는데 거짓말 칠 수밖에 없겠지. 횡령하면서 나 이거 횡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횡령을 수단으로 기방을 썼다 할지라도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만 성립하지 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하지만 배임의 수단으로 사기를 썼을 경우에는 이건 흡수되지 않고 상경이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 그렇죠? 이거는 배임죄와 사기죄는 그렇죠? 뭐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상경이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X야. 그렇죠? 내가 낸 문제 아니야. 그렇죠? 교수님 문제 중에서 일부러 발췌해 온 거야. 그렇지? 그다음 사기죄와 수뢰죄 신협 전무 사건이지.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래서 상경이야. 그렇지? 그다음
리을번, 그치? 리을번. 리을번 사기죄, 수뢰죄, 신입 전무 사건이 아니라 그거죠. 병기관 사건. 병기관 사건. 자, 기억나시나요? 병기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어떤 애가 저 총 잊어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청계천 총 하나 사줄게 새끼야. 나한테 돈 줘. 이렇게 사기친 거야, 여러분들. 그쵸? 사기치면서 공무원이 돈 받아 먹고 있잖아. 그럼 뭐야? 사기죄 내부죄 상경이 됐던 사건이야. 그래서 리을번 판례 헷갈릴 수 있죠.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요. 직무집행을 빙자예요, 여러분들. 직무집행 빙자. 혼인 빙자 간음죄, 혼인 빙자면 혼인할 의사가 있다는가 없다는가? 없다는 거야. 그치? 아이 그렇잖아. 누구누구를 빙자하여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치? 따라서 공무집행을 빙자했다는 건 공무집행 의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무집행 없이, 그렇죠? 공갈했으면 뭐가 되겠어? 공갈죄만 성립하겠지. 만약에 공무집행을 할 의사가 있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는 자격남용죄하고,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공갈죄 같이 성립하겠지, 여러분들. 수뢰죄하고 공갈죄가 강제 성립하겠지. 근데 이건 공무집행 의사가 없잖아. 이해된가?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공무집행 의사가 없이 야, 이 자리에서 누구랑 맞고 임마 정사하는 거야 이 새끼야 라고 돈 받아갔으면 뭐만 생각 공갈죄만 성립하는 거야. 하지만 야, 내가 임마 너 사건 다 덮어줄게. 야, 내가 덮어줄 테니까 돈 좀 내놔봐 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럼 뇌물도 받고 막 공갈도 친 거지. 그치? 그래서 두 개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 배임죄는 그쵸, 이득죄이기 때문에 작물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재물을 취득해야 작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습니다. 14번 이거 다 맞췄어요, 거의 다. 그쵸?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쵸? 거의 다 맞췄으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그러니까 1번 그쵸? 1번이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렇죠. 청구가 있으면 판결 공식 취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새끼 나쁜 놈입니다. 알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네가 피해자면. 그렇죠. 그래서 공시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피고인 돈으로 공시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그렇죠. 노역장 유치에 관해서 황제노역 금지지. 야, 벌금 5억 미만이면 그래서 300일은 야, 노역장 유치해 임마. 그렇죠. 그래서 벌금 50억 미만이면 500일은 있어. 그렇죠. 50억 이상이면 야, 적어도 1000일은 있어야지라고 하는 거야. 단 노역장 유치 리미트는 3년입니다. 단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산입해야 한다야.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지. 절도에 대해서 봅시다. 절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죠. 상습절도의 주간 주거 침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흡수되지 않아요. 별개의 주거 침입을 구성한다. 그다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상습절도면 요건 다 많이 맞췄나? 15번은. 그렇죠. 거의 다 맞췄네요. 그렇죠.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절도죄에서 평가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절도죄 여상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있기 때문에 야간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간 주거침입에는 절도죄 없잖아. 그럼 뭐 따로 판단해 줘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주간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니은번 리스 자동차 사건이죠. 이 사람이 리스한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무 거를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 쓴 거야. 그쵸? 그럼 리스 회사에서 아니 자동차 언제 반납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훔쳐다 갖다 준 거야. 그치?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 거야? 저 갖다 주기 위해서 훔쳤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훔친 건 훔친 거잖아, 새끼야. 그쵸? 예. 그래서 소유자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네가 도둑놈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 냉장고.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냉장고 갔더니 임대인이 야, 너 냉장고 놔두고 와가지고 우리 네 냉장고가 우리 전기 빨아먹었어, 도둑놈아. 여러분, 내가 냉장고를 시켜서 전기를 가져갔어요. 냉장고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냉장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 거라도 내가 어떠한 절취를 한 거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있어서 그쵸? 주거침입을 꼭 일부 실행을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주거에 안 들어가도 그 직전 행위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다음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여러분들 자동차여야 돼. 야, 열차를 어떻게 불법 사용하냐?
그렇죠. 그래서 열차는 빠집니다. 그래서 뭐 기억 니은에서 판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다음 어이구 이건 더 낮아요. 16번은 그렇죠. 1번이죠.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인데 여러분들 그렇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결국은 시스템 관리자를 속였다 할지라도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번, 3번 무슨 사건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통합진보당 애들이 장난친 새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죠? 지네들 비례대표 뽑은데 이석기 뽑으려고 장난친 거나 혹은 저기 관악구에 대해서 통합 후보, 야당 통합 후보 뽑을 때 장난친 거나 어찌됐다는가 결국은 관리자를 속였으니까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 하지만 2번 신정아 사건이죠, 여러분들. 대학교 시간 강사 임용과 관련해서 신정아 예일대학교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국대가 신정아를 채용한 이유는 이 허위 학력 때문이 아니잖아. 신정아가 권력의 뒷배가 있기 때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심사 안 하고 그냥 니네가 뽑았으니까 이건 신정아가 속은 게 아니야. 니네가 속아준 거지,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사기죄, 소송사기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소송사기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원을 속이는 거죠. 17번에 1번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증거가 조작된 걸 알고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야, 그치? 근데 딴 사람한테 이거 내 땅이고요. 제가 싸게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산사를 뭐 하겠어? 이걸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남을 도구로 이용해서 얼마든지 소기죄 간접 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채권 양도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하고 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여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 이거 내가 채권 샀으니까 당연히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주니까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간접 정보 형태의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2번 조금 어려울 텐데.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은 건축 허가 명의자 거예요? 하면 건물을 지은 사람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 지은 사람 거예요, 여러분들. 허가 명의가 이 사람 앞에 있어도 건축을 지은 사람이 이 사람 거란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건축 허가 명의자와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 소송에서 이기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겨야지. 무권리자한테 소송을 이겨봐야 권리를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니네들끼리 소송해봐야 진정한 권리자는 꼼짝도 안 하거든. 소송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송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소송을 이겨서 권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허울뿐인 건축허가 명의자에 대해 네가 이겼다 할지라도 그렇죠. 진실한 권리자는 따로 있으니까 이 건물을 네가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3번 아까 했었죠, 여러분들. 비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이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부적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될 수 있어? 야, 내가 너한테 지급한 의무도 없는데 네가 날 속여서 보험금을 차갔잖아, 새끼야. 너 사기꾼이야,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다음 민사소송을 피고도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소송사기 될 수 있어요. 왜?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한다면 그렇죠. 사기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7번도 맞네요. 그렇죠. 그래 뭐 이것도 17번 4번에서 답이 1, 2, 3번은 어려웠어도 4번이 답이 확실해서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8번 그렇죠. 짝대기 문제니까 뭐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1번 잘 나오죠. 그렇죠.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는 이 자체를 좀 기억을 합시다.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폭행치상은 뭐로 처벌한다? 상해죄로 처벌합니다. 라고 돼 있었어.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죄로 처벌했겠지. 이때는 특수상해라는 게 자체가 없었어.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뭐가 들어오는가? 특수상해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특수상해가 들어온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지. 그렇죠? 특수폭행치상. 그러니까
그냥 폭행한 게 아니라 뭐 의자로 가서 찍어버리거나 야구 항목에 찍어버리거나 그렇죠. 위험한 물건이나 혹은 흉기나 단체나 다중 위력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지. 이러면 이제 가중처벌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특수상해가 없었으니까 특수폭행치상도 그냥 뭐가 됐겠어? 그냥 상해가 됐겠지. 근데 그러면 특수상해가 생겼으니까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일까? 아니면 기존대로 그냥 상해로 처벌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죠? 이렇게 특수상해로 바뀐다면 조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경우는 특수상해로 처벌한다고 써줘야지. 이렇게 바뀐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는 안 써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치상에 대해서는 상해로만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로 처벌한다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수폭행치상에 대해서는 특수상해로 처벌한다. 그냥 상해로 처벌한다. 그냥 상해로 처벌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었으면 법이 명확한 규정을 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폭행죄입니다. 그렇죠? 명시한 의사에 반한 반사불벌죄죠. 그렇죠? 근데 당사자가 죽었어요. 당사자가 죽었는데 대리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없어. 처벌 불허 은행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생일빵 사건이죠, 여러분들. 생일빵 사건. 생일빵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일빵 인디안 밥 하다가 사람 죽을 걸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폭행치상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봤던 거예요.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합의를 봤겠지. 아버지하고 그 유족들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그렇지? 여기는 뭐에는 이 폭행죄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왜 용서는 누가 하는 거야? 피해자가 하는 거지. 피해자 부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때는 존속폭행죄가 돼요. 그렇죠? 존속폭행죄는 반사불벌죄 여러분들. 그렇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행죄, 존속폭행죄까지는 반사불벌죄고 뭐 특수폭행이라든지 폭행치상이라든지 폭행치상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협박도 마찬가지. 협박, 존속협박까지는 반사불벌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다음 1번 동시범 특례예요, 여러분들.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이 죄 자체가 이 조문 자체가 폭행과 상해의 장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가? 폭행과 상해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서 있으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갑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기본 범죄가 폭행이야 상해야 살인이야? 살인이지. 동시범 특례는 폭행과 상해의 장애만 적용이 된다니까. 그래서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263조 적용되지 않는다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횡령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 있는 보수가 압류당할 염려가 있자. 그렇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무자의 임금 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해서 타임명으로 이를 수령해서 소비했어요. 그렇죠? 야, 나 받을 돈 있어. 그치? 근데 회사가 돈을 안 줘. 그치? 그러니까 회사 돈 뺐었어. 그럼 뭐야? 나 받을 돈 받은 거지 뭐. 횡령은 아니지. 야, 너 그럼 회사에서 돈 빌린 거, 회사가 나한테 돈 빌려갔으면 안 받을 거야? 내 대표이사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래서 횡령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예. 그 다음, 회사 승낙 없이,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쓰니까 뭐 안 썼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화장품으로 여자애들이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있니? 페이스샵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하철역 앞에. 그렇지? 근데 이런 게 다 망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야, 나 망해서 죽게 생겼는데 덤핑 판매한 거야. 약속과 다르게. 그렇죠? 이 사람은 야, 그러니까 회사 약속을 어기긴 어겼지만 뭐 회사 약속을 어겨서 막 부당한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야. 나 살려고 한 거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업무상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의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긴 한데, 그렇지? 내가 회사의 약속을 어겨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 나 가게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그걸 원가에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뒤집었어?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업무상 배임죄 안 된다는 거야. 그다음 보관자 지위에 있던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가 피해자 조합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서 조합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해서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해서 예금 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 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 하겠다는 이 돈을 먹겠다는 거야? 나중에 정산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거야? 야, 나중에 지금 다 돌려주면 나중에 정산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먹겠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권리가 밝혀지면 가져가세요 하는 거니까 이거 횡령죄 불법령도 의사가 없는 걸로 봤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변호사 선임료를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의 사용이 관리자의 규약에 제한되고 있어서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서 뭐 취지한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 좀 복잡한데 이런 거야 여러분들. 내가 법인의 대표이사야. 그치? 그러면 법인 돈으로 변호사 믿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법인을 위한 소송이라면 야 내가 법인을 위해 소송을 하는데 그럼 회사가 당연히 돈을 줘야지. 그잖아.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위한 소송이라면 회사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법인을 위한 건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관리비 내시면 정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내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갈 거야. 그럼 다 깨부술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뭐 특별수선을 뭐 하겠어. 이제 아파트 이제 없앨 건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관리 규약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용적이 나왔는데 그치? 야 요거 가지고 안 돼. 설계 좀 바꿉시다. 그치? 그래서 뭘로 바꾼 거야 여러분들? 위탁 주민들의 구조 진단 견적비. 그쵸? 새롭게 구조 뽑아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회사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쓴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죠?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 사람이 항목을 바꾼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횡령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됐지? 이게 재건축에 이제 어그러진 거야. 이제 A 회사한테 맡겼는데 A 회사 재건축을 하기로 한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A 회사한테 B 회사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A 회사가 잘못한 것들에 따져봐야겠지. 그치? 근데 거기 돈이 들어가니까 뭐 한 거야? 우리 특별수선중장부에 있던 거 그 돈 가지고 쓴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야? 입주민을 위해서 돈을 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없다?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우는 게 힘들어요.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20번에 1번입니다. 관리소장이 이제 뭐 업무 처리하다가 야, 뭐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이거 뭐 반말 뭐 이런 거 이거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반말 짓거리 정도 가지고 모욕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2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핫이슈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긴 하죠, 확실히. 근데 이제 기자라는 것 자체가 자기 기사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게 어느 정도 허용됐기 때문에 비판적인 어조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본 거예요. 답은 2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청담 일꾼 높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횡령죄나 배임죄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초령을 인도받아 보관 중에 있던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 보관 위임자거나 등록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 지난번에 잠깐 봤었는데 잠깐 볼게요. 지입차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입 회사가 있고요. 지입 차주가 있어요. 이제 지입 회사. 이제 지입 차주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차주들이 이제 주로 지입해서 지입차가 되는 게 중장비 같은 것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것들이 지입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지입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내가 차를 사서 회사에 지입을 넣는 거죠. 그래서 명의는 회사 명의로 돼 있는데 그죠? 예.
이제 좀 갈비뼈가 좀 부러져가지고 좀 아파갖고 좀 인상을 쓰더라도 좀 봐주세요. 예. 제가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으면서 마취해가지고 좀 옮기는 자리에 좀 다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내시경 찍고 이러면서 이제 좀 마취한 상태에서 이제 침대에서 침대를 옮겨 당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나는 이제 몸이 잠들어 있으니까 모르는데 좀 찍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여기 지금 아파서 좀 괜찮았는데 아까부터는 좀 심해져가지고 지금 계속 인상 쓰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인상 좀 쓰더라도 아파요. 숨을 쉴 때마다 아파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오늘까지 찍어야 돼서 저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죠? 막 말을 할 때마다 얘가 찌릿찌릿해요 지금. 그렇죠? 다시 한번 합시다. 지입회사 집차주예요, 여러분들. 지입회사가 있고 집차주가 있어요. 지입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차주가 이제 차를 샀어. 근데 내가 하나하나씩 계약을 따기가 되게 불가능해. 그치?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하나씩 따기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딸 거라고, 여러분들. 그치? 한꺼번에 땄어. 따가지고 집회사 이름을 따도 집차주 이름으로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명의는 집회사의 일부로 있고 실제 돈은 집차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실제 소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민법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누구 소유로 보는가? 집회사 소유로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 법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집차주가 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제3자한테 판 거예요. 제3자한테. 그렇죠? 이런 뭐가 되겠어요? 이게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지금 1번 판례예요. 그렇죠? 명의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요거. 왜냐하면 이 차 같은 게 외국으로 팔리면 얼마든지 팔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 있으면 명의가 있으면 못 팔리겠지만 외국으로 이렇게 번호판 바꿔서 팔거나 이런 팔 수 있으니까 여기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 횡령 될 수 있고, 그다음 집 회사가 제3자한테 판다. 그리고 이게 배임이 될 수 있는 걸로 판례가 이제 생겼어요. 전압에서 이게 이제 4번 지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집 회사가 집 차주가 가지고 있는 차를 훔쳐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권행방이 됩니다. 왜? 자기 소유니까. 반대로 집 차주가 집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절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에 있어서 차량을 인도받고 보관하고 있던 집 차주가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 보관자가 될 수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산납금인데 여러분들 이제 택시 같은 경우 산납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산납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봉급제로 됐기 때문에 다 회사에 넘겨야 되는데 장난질 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에 안 넘기지 않고 어차피 초과한 것은 내가 봉급으로 받을 건데 미리 빼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뭐가 되는가? 이거 그렇죠? 이거는 횡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이건 다 회사 돈이에요. 이제 산납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회사 돈을 네가 함부로 뺐었으니까 횡령이 되는 거죠. 네가 나중에 배부받을 권리는 주고 난 다음에 배분을 받는 거지 미리 빼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다음 성매매 등에 대한 종업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포주 사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불법원 인급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포주 사건이 있어요. 포주 사건이. 포주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듯이 이제 포주가 있고 포주하고 성매매 여성이 이제 2분의 1씩 나눠 가지기로 했었죠. 그렇죠. 2분의 1씩 분배 협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포주가 이 돈을 들고 있다가 횡령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뭘 인정했어요? 전체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익자가 급여자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포주를 보여줄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라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새끼가 더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전체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최근 사건인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성매매 동업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강제적인 성매매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인 성매매가 많은데 이 새끼마당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템프로 가게 같은 데 가면 새끼마담들이 여러 성매매 여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선불금을 받았던 경우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그래서 새끼마담하고 그다음에 룸사롱 뭐 주인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불금을 줬던 거예요. 선불금. 근데 이 선불금을 받고 얘가 튀었던 경우예요. 그렇죠? 이게 횡령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거는 둘 다 나쁜 놈이니까 그렇죠? 불법 아닌 급여라고 봤어요. 따라서 보호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판례는 횡령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도리어 비슷한 사안인데 전혀 다른 결론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틀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1번, 그렇죠, 21번. 근데 답이 이제 여러분들 아다시피 아까 4번에서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피고인 측이 화물한 매수한 내용의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이 자동차를 피고인 측이 지입해서 지입한다는 내용의 지입계약이 결합된 약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 없이 이 사건의 화물차에 관해서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지입회사는 지입 차량에 대해서 타인의 사물을 차리하는 지위에 있어서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사안을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갑이 지입회사고 을이 지입 차주예요. 근데 이제 뭐 지입 차주라고 해봐야 실제로 사항을 초회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회사에 이제 집차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집차주가 이제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이 집차를 회사에 팔고 회사가 이제 을한테 이 집차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사한테 집차가 산 거야. 근데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하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담보를 설정한 거예요. 담보를 설정. 그래서 갑 회사는 그렇죠? 자기 소유니까 횡령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보관할 수 있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죠.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실에서 손해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배임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판례는 최근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자유에 관한 죄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업본 해약 고지가 제3자로 하여금 해약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인 경우에 그쵸? 내가 직접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칠사법 형님들 통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고지자가 이제 입장에서 제가 진짜 칠사법인이 많아봐 그 사람들 통해서 죽일 수 있나봐라고 믿었다면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2번 영리목적 약취죄에 대해서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아까 살상유학 박복체감이었어. 유기죄였지. 그렇죠? 예. 약취 위인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2번 X야. 그 다음 디귿번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금품을 강취해서 이제 감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감금이 강도의 수단이 됐을 때는 상경일 거야.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계속하여 상당 거리를 또 운전해 갔죠. 여러분들 강금을 하고 난 다음에 강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실경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디귿은 실경이 될 거라고. 그 다음 1번 그렇죠. 약취인에 관해서 이거 자주 나오죠. 원래 약취인은 애를 데려다가 일정한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생활적 공간에 관한 범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자기 공간에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약취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장소적 이동이 없는 약취인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소적 이정이 없었다 할지라도 독자적인 생활관계, 키워드는 독자적인 생활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꼬마에 혼자 사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며칠 동안 가두고 있었다. 그럼 약취인이 되겠지. 근데 여기처럼 강도가 잠시 들어왔다 나간 거 가지고 약취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독자적인 생활관계 형성에 이르렀다면 약취인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문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될 수도 있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흉기를 휴대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 여러분 협박죄는 어떨 때만 협박죄하고 그렇죠? 존속 협박죄만 반사무효죄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특수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반사무효죄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미인범도 X가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성폭력 가중처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판례가 가장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룸사롱 사건인데 좀 볼게요. 그렇죠? 이 강간도 될 수 있고요, 강제추행도 될 수 있고요. 실제 사례는 뭐였냐면 유사강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례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룸사롱에 들어갔죠. 룸사롱에 들어갔어요. 룸사롱에 들어갈 때는 주거 침입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뭐 룸빵 이렇게 또 칩시다. 그렇죠? 그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까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성행위를 요구해요. 유사 성행위를 요구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폭행 협박으로 성행위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도망가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로 도망가요. 근데 여기로 쫓아와서 들어와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폭행 협박으로 성행위를 요구했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룸사롱으로 들어가거나 여기서 이 방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주거 침입이 안 되잖아. 하지만 화장실을 들어갈 때 주거 침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주거 침입 강간이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관계로 보면 유사강간, 주거침입, 유사강간이 이렇게 있었을 때 과연 주거침입 유사강간으로 볼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거침입 강간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판례는 주거침입 강간에 대해서 일종의 신분 범임으로, 그렇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가 범한죄의 경우에 주거침입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신분범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주거에 침입한 자가 성행위를 요구해야 그렇죠? 주거침입 강간이 되는 거지. 이미 성행위를 요구한 다음에 주거침입했다 할지라도 이건 주거침입 강간이 안 된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설명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신분범이다까진 맞아요. 주거침입이 있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고, 단 선우가 바뀌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거침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강간이 있어야 주거침입 강간이 된다고 했던 판례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주거침입 강간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 판례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 판례는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2021년 최근 판례고. 그 다음 카메라 이용 촬영죄. 그러니까 1번을 잘 몰랐을 수는 있는데 2번을 잘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언제가 실행이 착수가 되겠어요? 이제 피사체를 찾기 위한 행위가 있으면 이제 변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제 옆 칸에 있는 화장실을 미리 넣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찾는 그게 있었겠지. 그러면 이거 뭐야? 이미 실행이 착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언제가 기소가 되는 거야? 찰칵 찍었으면 기소가 되는 거야. 저장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찍지는 않았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미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3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제작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영상물이라면 이 아동 청소년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주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다크웹이나 혹은 엠번방 이런 애들이 찍은 것들 있죠. 근데 엠번방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해킹해가지고 그 여자애들 협박해갖고 찍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여자애들이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동의했다 할지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좀 많은 사회에 대한 모멸감, 어른으로서의 참 무력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모 이제 여자의 살인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남자애를 죽였다, 남편을 죽였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출팸이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 인천에 있었던 모 사건도 마찬가지고 가출팸이 굉장히 많고요. 그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그렇죠? 자기 정당화가 되고 도덕성이 되게 상실돼요, 여러분들. 보면 중학생 때부터 성매매를 하거든요, 걔들이. 중학교 때 가출해서 너무 쉽게 돈을 벌고 걔들끼리 서로 간하면서 거의 준범죄 단체 유사해서 이번에 뭐 인천에 잡힌 애들은 23살짜리인데 전과 22범이야, 두봉이라는 애가.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방치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지? 학교 내 폭력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팸이라는 게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게 전 세계에 없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가출팸에 이제 도구가 되는 게 뭐야, 여러분들? 걔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뭐야, 여러분들? 아동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엠번방, 몰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끊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범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라마 소재를 쓰는 것 자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의 가능성 자체를 나라에서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였지? 아무튼 그 TV 드라마에서 최민수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된다가 돼야 그게 망치지, 없어지지. 청소년들이 나가서 가출하면 가출해서 거의 일주일 정도는 돈이 다 없어집니다. 또 가출했으니까 기분 나면 술 먹고 난리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하겠어, 애들이? 알바하겠어? 그래, 요새는 지금 배달의 민족. 근데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퇴보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애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우리나라가 배나 40% 정도가 더 많은 이유는 여자 청소년의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출팸이라는 게 사회 문제라는 거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조발적인 범죄, 어릴 때부터 발생한 범죄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속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범죄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찍부터 16, 17부터 발현된 범죄들은 걔는 평생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이에요. 그렇지? 걔들이 뭐가 되는가? 나이를 먹어서도 보험 사기를 치고 지네들끼리 나이를 먹어서도 아동 학대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가? 왜? 정상적인 도덕관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국가에서 이거 사회 문제로 생각하고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 사랑의 집 하나 설치해놓고, 그렇죠? 되지도 않는 재범률 90%인 사회보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놓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그래요. 예. 그다음 4번 성폭력 범죄. 이런 거 제작하는 애들이 여러분 그래서 몇 살이냐면 20살, 21살짜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다크웹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웰컴 투 비디오 그 만들었던. 걔도 22살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접근하는 애들의 나이들 자체가 사용하는 애들 나이 자체가 17세, 18세, 16세 애들이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남학생들이 활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걔들 성적 관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완전 왜곡돼 있겠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정도의 지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BTS나 영화도 유명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상으로 유명해요, 여러분들. 몰카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좀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가출팸 이런 말 자체가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걸 유지하는 게 청소년 선맹만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형사 출신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개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근간을 이루어지는 가출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들 자체를 깨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데이트 앱도 좀 막고 제발 좀. 24번입니다. 다음에 문서죄에 관해서 판례에서 명령 틀린 것은 그렇죠. 경유증표 사건이죠,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 협회에 대해서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협회에서 만들어낸 경유증표라는 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복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그럼 복사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위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거. 그다음 2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렸다는 거. 아, 저 여기에 저 전세 1억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 전세금 믿고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돈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한테 전화해 보겠지, 그렇죠? 근데 이 전화도 미리 이제 번호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아, 제 임대인 맞습니다. 그렇죠? 얘한테 1억짜리 전세해 준 거 맞아요라고 했던 경우에요. 그렇죠?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걸 행사했죠. 그래서 오인케 하는 걸 도와줬으니까 공동정범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3번 요거 이제 잘 나오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관한 각종 소송들은 그렇죠. 회사라는 것은 다수의 권리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장래효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주식을 믿고 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권리를 잃어버리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래효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청의 소집 절차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결의가 취소됐다 할지라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야. 앞으로만 무효가 되는 거야. 앞으로만 무효가 되니까 이미 적었던 사안은 앞으로는 거짓말이 되겠지만 이미 적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진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특히 회사에 관한 등기부 그렇죠? 뭐가 되지 않는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되지 않는다. 왜? 회사에 대한 대부분의 소송들은 뭐가 된다는가? 장래효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있던 사실에 대해서 무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4번 그렇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일 용도로 그렇죠?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종이로 오려 붙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했던 사건에 스캔해서 남자친구한테 보여줬던 사건이야, 그렇지? 그렇죠? 남자친구한테 아, 나 나이 어려요 하고 보내줬던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이메일로 저는 상대방을 오인 가능한 상태에 두었죠. 그렇죠?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누가 종이로 써놓거나 아니면 볼펜으로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여러분 오인합니까? 오인할 수가 없잖아요. 위조가 되려면 그 문서를 보고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관한 판례네요. 문서죄는 정말 자주 나오죠. 이번 시험에도 두 문제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에게 허위신고해서 가장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집행력이 있는 것. 아니 채권이 없는데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발행했다면 당연히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하겠죠. 하지만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대해서 그 정은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 양도의 법리행위를 한 이상 이거 그렇죠?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는 채권 자체가 이제 갑이 A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자체가 이거 자체가 뭐야? 이게 허위인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그렇죠? 이게 옛날에 발생했었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는가? 갑이 A에 대한 가지는 채권을 누구한테 옮기는가? 은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이 A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자체는 허위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양도하고 있는 건 진실이잖아. 그렇지? 무언가 옮기고 있는 건 진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채권 자체가 허위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당장 이 사람들은 이걸 옮기는 행위는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체 지금 이거 공정증서는 이걸 증명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양도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진실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3번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토지를 거래했더라도 허가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기과외구역 같은 데는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였는데 토지 거래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허가를 안 받은 거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면 무효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허가 매매로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 친 거야, 여러분들? 증여라고 거짓말 친 거야. 그래서 증여는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효를 유효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부실기재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법 자체가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아 유효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 말은 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매매인데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지. 근데 이 사람은 뭐인 것처럼 장한 거야? 증여인 것처럼. 증여는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죠? 이건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기재를 한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 부실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부실기재 성립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뇌물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결격 전과가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결격 전과를 숨기거나 혹은 말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간 거죠, 여러분들. 그치?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못 되겠지. 근데 이 성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이름을 바꾸거나 그래서 신분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됐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그렇죠? 자격 박탈하겠지. 단 공무원 자격은 박탈하지만 이 사람이 그 와중에 돈도 쳐받았네.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공직의 신뢰를 깨트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령에서 임명권자에서 임명돼서 공무원 조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 수수한 경우에는 나중에 결격자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지장을 두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야. 그 다음 2번 판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나눠 가진가. 국정원 활동비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정원 활동비를 이제 그때 국정원장들하고 그죠? 그다음 청와대 인간들하고 나눠 가졌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장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 국정원 활동비를 상납한 것은 이거는 뇌물이야 아니면 횡령죄의 나눔이야? 횡령죄의 나눔이라고 한 게 판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횡령범위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나누는 것은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다음 3번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물을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 그러면 뇌물 공여죄는 되지만 수수죄는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 인천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 이제 그 굴비에다가 여러분들 그죠? 굴비 밑에다가 이제 그걸 준 거야, 여러분. 굴비가 오늘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굴비 밑에다가 돈다발을 이제 깔아서 준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한국 들어와 보니까 이거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야. 돌려줬지. 뇌물 수수는 돼, 안 돼? 안 되지. 받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뇌물 공여는 돼, 안 돼? 되지. 그렇지? 이런 식이야. 그 다음 4번 직무관여성 넓게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교통과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도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줄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 수뢰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편의를 봐줬다면 수뢰 부정치사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27번 보겠습니다. 뇌물죄에 관한 설명을 옳고 옳지 않은 것은 뇌물죄입니다. 뇌물은 뇌물로 제공할 물품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도 없고 그 가액을 출수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나중에 뇌물 줄게 가지고는 아니 뭘 준단 말도 안 했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몰수도 못하고 추징도 못하겠지. 이거 줄게라고 했으면 이걸 몰수할 수 있고 이거 줄게인데 이게 없었으면 추징할 수 있겠지만 그 물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몰수 추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니은번 그 벤츠 여검사 사건이가 그렇죠. 이게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근데 뇌물 수수자가 이거 그죠? 예를 들어서 검사 공직자에 대해서 벤츠 가지고 다니면 아니 공직자 재산 공개하면서 다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벤츠를 직접 주지 않고 어떻게 한가? 제 명의로 할 테니까 제가 다 될 테니까 그냥 편하게 타세요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뇌물 수수자가 자동차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다면 그렇죠? 원부상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뇌물 자체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그렇죠? 수뢰자가 받아서 그대로 반환했어. 그대로 반환했다면, 그렇죠? 그 물건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가? 증례자한테 있는 거지. 그럼 증례자한테 뭘 추징해야겠네. 그렇죠? 그다음 알선 수뢰죄에 있어서 알선 행위는 꼭 결제 권한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직무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내부 고객제 공유한 사람과 수사한 사람이 다 처벌될 권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 뭐.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직무유기죄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8번 보겠습니다. 직무유기죄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범죄의 종류예요, 여러분들. 그죠? 직무유기죄가 범죄가 좀 특이하죠, 직무유기죄가. 그죠? 공무원이 구체적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판례는 뭘로 봐요? 부작위범으로 봐요. 부작위범으로.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봐요. 그래서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기범과 부작위범이 있으면 자기범만 성립한다. 죄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 직무유기죄는 뭐로 봐요, 여러분들? 구체적 위헌범으로 봐요. 직무유기를 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차에서 잤어요. 그렇죠? 그럼 직무유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봐. 아직 왜? 국민의 위험이 발생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이거 그렇죠? 여기 직시범으로 봐요? 계속범으로 봐요? 계속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불법 침해가 계속되는데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 승계적 공동정범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죠. 그렇지. 그 다음에 진정신문범이죠. 몇 조가 적용돼요, 여러분들? 33조 본문이 적용돼요. 이거 말고 특별히 더 할 건 없나?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답은 1번에서 금방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네요. 자, 직무유기죄는 추상적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 행위를 성립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직무 권한의 경우만 성립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 성립한다. 구체적 위헌범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직권남용 플러스 권리행사 방해죄죠. 직권남용도 있어야 되지만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4번은 그 여검사 사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여검사가 자기가 성추행에 하등했다가 부당한 인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부지지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작은 검사지청으로 발령받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검사 발령받는데 큰 검사실에 있고 싶잖아. 근데 어디야?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데 보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막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원래 검사 로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 갈 때 돼서 내려간 거지 우리가 너 함부로 내려보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형소법으로 가겠습니다. 형소법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고 무난한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기출문제였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면 다 찍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면 다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번 재정신청이에요, 여러분들. 재정신청 기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복하는 거죠. 여러분이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는데 검사가 불기소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서 불기소 말도 안 되잖아요. 저 새끼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제발 기소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 진짜 이게 재정신청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재정신청서에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의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야 이제 고법에서 재정신청 할 거니까 이리 와. 그래서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둘 다 이렇게 통지해 줍니다. 여러분들 1번 맞는 문장이에요. 재정신청은 아직 수사 단계죠. 아직 공소제기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지어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예요.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 재정신청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열람자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원이 허락한 경우만 인정한다 그랬죠. 재정 신청 자체, 재정 신청의 공소시효 정지효는 1인의 정지효가 나머지에 대해서 미치지만, 그렇죠? 대리는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 1인의 취소 나머지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 하지만 요거는 신청에 관한 거지. 재정 신청은요, 뭐 할 수 있다? 대리에 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공통 신청권자 1인의 신청은 나머지에 다 미치기 때문에 공동 신청권자들에 대해서 다 뭐가 된다고 하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건데 잘 맞추셨어요. 그죠? 근데 단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에 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그죠? 고검에 대해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 2번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 이 독자적인 수사 종결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 소송 기록은 다 검찰에 넘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법경찰관은 이제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뭘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의자 신문하다 인권 침해에 있으면 누구한테 일러? 검사한테 일러. 그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줘야 되고 여기 대해서 확인받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수처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제 다 했고. 그렇죠? 공수처라는 거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이제 담당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무원은 이제 검사가 맞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바뀌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것까지는 설명을 드릴까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고위공직자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도록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딴 데 넘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원칙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중앙지검에다가 넘기면 여기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법 고위 공무원 이제 공수처가 생겼던 이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1%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보통 여러분들 일반 시민에 대한 기소율은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사에 대한 기소는 안 하는 거야. 이연병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가제는 개편인 거지. 절대 권력은 절대 썩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 대한 권력 통제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그렇죠? 일단 법이 생긴 취지는 그래. 그렇죠? 그래서 사법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니네 어차피 우리가 공소제기 수사해서 넘겨봐. 니 공소제기 안 할 거잖아.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소제기까지 해요. 가제는 개편이니까 검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법경찰관 애들은 뭐야 경무관 포함입니다. 경무관까지야. 그다음에 판사들. 그렇죠? 그래서 공소제기를 해서 너희들 넘겨 대검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 최대한 기출이 나왔다면 좀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차를 뭐 한다 이제 인원은 누가 지명한다 이건 헌법도 아니고 안 나올 거고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친족의 범위야.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는 여러분 많이 문제가 됐잖아. 일반 고위공무원은 그렇죠? 직계혈족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딸, 아들 된다고, 아버지 된다고. 오케이? 배우자까지 돼요. 직계혈족 배우자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사촌까지 돼요. 사촌까지. 그렇죠? 사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공수처는 더 이상 할 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 이제 경찰도 경무관급 이상이면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제가 늘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법경찰관이 검찰의 검수완박 수사권을 다 뺏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물론 다 뺏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아무튼 그러면 사법경찰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이 권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특히 사법경찰관이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사 종결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송치 결정권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사경이 마음 놓고 덮어버리면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가 수사 개시하고 수사 아무 검사 지휘 중단도 안 받고 좀 완결해 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업권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면관계 서면 그 이유와 그렇죠? 사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검사가 여기서 90일 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90일 이내에 반환하고 그 중간에 뭐 할 수 있어요? 재수사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는 경우 사경이 불송치할 때 7일 이내 그렇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야. 왜? 여기에 특히 취지 및 이유까지 알려줘야 돼. 우리가 이래이래해서 불송치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청구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할 때는 뭐 한다?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왜 불송치했는지 불송치 결정 플러스 이유까지 알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보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이해 신청할 수 있겠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포함수도 못해요. 아니 수사권을 뺏었으니까 지난 몇 번이나 강조드렸어요, 여러분들. 검사는 수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수사권을 뺏었으니까 직접 보안수사는 할 수 없어요. 단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보안수사 요구는 횟수 제한도 없고 다 제한 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보안수사는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받은 사건에서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안수사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시험 나왔잖아, 우리 시험에도. 문장 똑같이.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관할 지검에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이제 이것도 이제 바뀌죠. 여기에 이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발인을 뺍니다. 그렇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인을 빼요. 왜냐하면 자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누가 자꾸 끼어들겠어요, 여러분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3자가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발인을 뺍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고발인을 이제 빼는데 그게 이제 9월 4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법이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법의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개정법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시행이니까 개정법에 따르면 해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는 늘 그렇지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온 나라에 시끄럽게 하고 개정법이 이미 있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그걸로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에 나갔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단 그렇게 나올 때는 개정법에 이한다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이제 아직 개정은 됐을 때 발효는 안 됐으니까. 자세한 거는 개정법 특강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다음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 검찰은
사법경찰이 사건 송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위법 부당할 때는 재수사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 이제 재수사 요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재수사 요청하거나 재재수사 요청하거나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32번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 관한 문제였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속 사건이니까 필국변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이 이제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직권의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필국변 사건이면 국선 변호인 출석이 공판의 개정 요건이니까 변호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구속 영장 실질심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냥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구속 사건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해주는 거야? 1심까지. 그렇죠? 1심까지. 신문시까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자세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사람들 신문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제는 여러분 원칙적 유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 유무죄를 안 다투지만 해외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기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피해자가 너무 아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문기를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33번입니다. 보석에 관한 거 한번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기억, 보석에 대해서 정제한치 무착명령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석에 대해서 과태료나 감치가 가장 길어요. 우리 형법에서, 형소법에서.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다음 보석을 신청했을 때 보석에 대한 결정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동시에 보석을 했단 말이야. 아직 소송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1심에 있으면 누가 하겠어? 1심에 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보석은. 그렇죠? 재판장에 대한 보석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검사 의견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 보석은 며칠이네? 7일입니다. 그렇죠? 뭐 볼 수 있으면 한 번씩 보시고. 34번 압수물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였고 OX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번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해서 형사재판에 몰수액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 압수자는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예요, 여러분들. 형사소송에서 몰수액을 선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2번 압수할 작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환부이가 명백할 때, 그렇죠? 판결은 뭐 환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야 한다 했지. 그렇죠? 하지만 종결 전이면 환부할 수 있다, 결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니은 디귿은 맞는 문제이겠습니다. 그다음 압수 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물이다 아니다 범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형사법원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거라는 것만 판단하는 거지 누구 거라는 건 판단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의 압수 작물의 임대 청구권에 대해서 법률상 의문이 있다면, 그렇죠? 명백할 때 해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니네가 정확한 주인이 밝혀지면 줄 일이지, 우리는 남의 거 훔쳐온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이제 누구 거라는 건 판단 안 했으니까 그러면 환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피해자 한부는 명백할 때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압수할 소리나 물품에 대해서 몰수 선고가 없어요. 재판이 끝났는데 몰수를 하면 돌려줘야지. 그럼 뭐 한다는 거야? 환부해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 외국 물품을 이제 광세작물 혐의가 있다가 압수했는데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기소 중지야. 아니 혐의 입증하지 못했으면 뭐 해야 돼? 돌려줘야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보강 증거 넓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 관련성이 있고, 그렇죠? 사건 관련성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립한 증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35번 1번 같이 얘가 7건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치? 여기 네 물건에 대해서 헛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이 집에 있었던 각각의 물건들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훔친지도 모르지만, 그 집에 있던 물건이 여기 있으면 이 새끼가 훔쳐온 걸 거 아니야. 보강 증거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이거는 마약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마약과 사건관에서 유일한 부당한 판례가 이건 있죠, 여러분들. 투약과 통장. 그러니까 아파 매매하고 마약 매매하고, 그렇죠? 마약 매매하고 마약 투약에 대해서 통장은
마약 매매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되지만 투약에 대한 보강 증거는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음주운전처럼 마약 운전죄로 잡혀왔어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마약을 샀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은 마약을 샀으면 약쟁이가 처먹었겠지. 그렇죠? 투약을 했다는 거에 대한 뭐가 될 수 있다는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3번. 에스컬레이터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 경위의 경찰관의 진술은 뭐가 될 수 있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죠, 여러분들. 그렇죠? 독립한 목격자의 진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니었고 다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36번. 그렇죠? 제가 특별히 보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그래서 다른 판례 합치되는 거, 다른 중요한 증거, 재정시적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는 뭐야?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한 증거야. 그렇죠? 지검도 불기소한데, 그렇죠? 그다음에 고검도 불기소한데, 고법도 불기소한데, 그래서 재정시적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다시 공소시효 한다려면 완전히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단지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한 증거 가지고는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렇죠? 그다음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호송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선은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피는 나만 동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 내 동의 받지 않고 영장 없이 체결했네. 위수증이 되겠네. 그렇죠? 증거 능력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그다음 검사 K는 공소를 제기했어요. 공소 제기한 다음에 그렇죠? 수사법원이 아닌 수임 판사한테 영장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수증이 되니까 증거 능력 부정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4조는 맨날 했던 문제니까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높게 높고요. 그렇죠? 38번 보겠습니다.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예. 구성원과 문건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통신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반국가 단체로부터 이제 받은 지령이야. 이거 지령 자체가 뭐야,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자체가 범죄지. 그렇죠? 범죄에 관한 진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문 증거가 되는 거지. 이건 이 자체가 그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 기밀에 대한 탐지 수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야? 범죄 사실 그 자체니까 정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야. 그렇죠? 검평원. 그렇죠? 이거는 공무원이야, 사인이야? 사인이죠. 사인이고 이익단체가 만든 거야. 따라서 315조 3호나 315조 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3번 갑이 진술 당시에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녹음 테이프야. 녹음 테이프에 있는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된다면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313조가 적용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를 떠보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검증 조서가 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녹음 테이프에 진술이 담겨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전문 증거가 되겠지만 진술이 아닌 게 담겨 있다. 그렇죠? 진술이 아닌 뭐 여러 가지 소리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상태가 담겨 있다. 그럼 전문 증거가 아니야. 전문 증거는 범죄에 관한 진술을 전달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태를 전달하기 위한 거니까 전문 증거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성폭력 피해 아동이 어머니한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한테 진술했어요. 그렇죠? 아동이 말한 걸 엄마가 하고 엄마가 하는 걸 상담원이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담원이 검사한테 면접에서 진술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재전문 서류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봅시다. 피해 아동. 애가 원진술자죠. 애가 누구한테 얘기해? 엄마. 엄마가 상담원. 상담원이 검사야. 자, 이게 전문 진술. 이게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이 기재한 서류 이렇게 되겠죠. 판례는 재전문 증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전문 서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하지만 이거는 재전문 진술이잖아. 재전문 진술은 이렇게 옮겨오는 게 여러분들 정확성이 있겠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증능을 부정한다 그랬어요. 하물며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더 부정확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거야. 다음 뭔 할 수 있다? 증거 동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번 자백보강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압수 경위란에 있었던 그죠? 목격자 진술서는 뭐가 되겠어? 별개의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다음 이제 39번 이번 너무나 많이 나왔지, 여러분들. 보통 포괄 일제 같은 경우는 퉁쳐서 봐요. 하지만 자백보강 법칙은 퉁쳐서 보면 너무 많은 범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걸로 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강 증거가 아니라 개개에 대해서 보강 증거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답은 2번이고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오답률도 현재 적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40번입니다. 40번. 증거동의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피고인의 출정 및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 그렇죠? 변호인이 출정한 때도 증거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죠? 예. 아니, 증거 동의라는 것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 스스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 즉 반대 신문권은 포기가 뭐가 된다는 거, 증거 동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2번 피고인이 항소했어. 그렇죠?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돼서 검사가 항소했어. 그렇죠? 그런데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을 신청해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미리 한 거.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랬어? 진술 유도조서라고 그랬지. 이거 증거 능력 부정하지만 증거 동의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지. 이제 40번 1번 보겠습니다. 증거 동의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거.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 출정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안 싸우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증거 동의라는 것은 반대 신문권의 포기란 말이야. 근데 피고인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안 싸우겠다는 거니까 동의한 걸로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대리인 변호인이 대신 나왔다는 것은 대신 싸울 사람이 나온 거니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 2번 진술 유도조서죠, 여러분들. 검사가 이제 무죄에 대해서 상소해 놓고 이제 가서 딴소리 할까봐 이에 불러다 놓고 뭐 한 거야, 여러분? 미리 증인 신문 미리 조서 적는 거야, 여러분들. 이 조서 증거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툴 게 있으면 법정에 다퉈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 증거 능력 부정한다 그래서 단 증거 동의 대상은 된다니까 틀린 문장이죠. 그다음 3번 그렇죠? 형사소송법의 286조 2의 결정에 있는 사건의 증거에 대해서 310조 2, 312조, 313조 이렇게 돼 있는데 286조 2의 결정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게 할 텐데 이게 이제 간이공판 절차예요, 여러분들. 간이공판 이게 문장 그대로 낸 거라 이게 추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참 저도 간이공판 절차 결정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간이공판 절차는 증거 동의를 간주하죠, 여러분들. 단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있으면 나 다투겠는데 그럼 증거 동의가 안 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뭐냐면 여러분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상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피고인이 상소해놓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증거 동의한 걸로 간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5회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통행보육서를 풀면서 1, 2, 3회 좀 어려웠고, 그렇죠? 4회 좀 쉬웠고, 5회는 그보다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약간의 난이도 조절은 있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냈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된다면 최신 판례라든지 아니면 개정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에듀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충하시면 충분하게 합격에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이 갈비뼈가 흔들흔들해서 그렇죠?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렇죠? 꼭 합격하시길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